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7시 라이브는요, 희귀질환 라이브로 준비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진 교수님과 함께 선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김혜진 교수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진입니다. 저는 면역결핍증, 감염 질환들을 주로 보고 있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가 많은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선천성 면역결핍증이거든요. 네, 저도 좀 이름만 들으면은 선천적으로 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인가 이런 게 떠오르는데 먼저 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만 이 병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감기를 자주 걸린다든가, 네, 뭐 좀 자주 아프다든가, 그러면 나는 면역이 약한가 보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선천 면역결핍증은 아주 중한 병부터 비교적 경한 병까지 다양한 병이 있는데 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면역 계통, 면역 시스템의 어떤 세포나 또는 거기서 분비하는 단백질이나 황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또는 그 단순히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밸런스가 깨져서 면역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병을 선천 면역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아, 예전에는 그런 주로 결핍 때문에 뭐가 없어서 심각한 감염이 생기니까 선천 면역 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다른 항암 치료나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가 아닌 1차적으로 생긴다 해서 1차 면역 결핍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또는 대사 이상 질환, 선천 대사 이상 질환 같은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병처럼 면역의 어떤 조절에 이상이 왔다 해서 그걸 통칭해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면역 이상 질환이라고 그렇게 병명으로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여러 증상이나 그런 것들 좀 네. 묶어서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이 선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생기는 네. 것들을 선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자세히 더 알아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선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조금 쉽게 좀 어떤 병인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네, 할게요. 근데 선천 면역 결핍증에서 다루는 병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면역 결핍증 주로 감염이 아주 심각한 감염이 생기거나 흔하게 생기는 감염이지만 자주자주 걸린다거나 네, 또 면역이 정상인 사람들은 별로 아프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나는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던가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면역 결핍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순 결핍으로 인한 심각한 감염 문제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가 면역 증상, 루마티스 증상이 있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서 아주 심각한 면역 결핍증과 함께 자가 면역 결핍증이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네. 루마티스 증상이 있어서 이 두 질환을 잘 치료해야 되는 게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면역 결핍증 환자들 중에서는 간혹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특히 임파종 같은 경우가 생기는 아주 드물지만 암이 먼저 생겨서 면역결핍증의 기저에 있는 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면역결핍증 치료를 하다가 또는 면역결핍증 진단된 후에 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도 그럼 합니다. 보통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암이 생기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기도 네. 한데 그런 상황이 있고 또한 이렇게 원인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열이 나고 염증이 있는 류마티스 증상과 조금 다른 네. 류마티스 증상은 자가 항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닌 어떤 유전자의 이상으로 염증 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열이 계속 나고 또는 관절이 아프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치료할 때 그 증상 양상을 보고서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 치료를 하기도 하고 면역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양상이 되게 다양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또 맞습니다. 아까 근데 들었던 게 자가 면역 질환과 이런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 함께 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네. 흔하게 생각하는 류마티스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은 네. 대부분 어떤 유전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개인의 소인과 연관이 더 있기는 한데 그런 뭐 루푸스라든가 무슨 또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네. 이런 병들은 좀 다른 병이긴 합니다. 네. 그런 병들은 훨씬 더 성인에 주로 많이 있고 아, 그런 병들은 어떤 특정 유전자를 이렇게 포인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병, 이제 면역 결핍증, 저희가 말하는 이런 면역의 조절에 이상이 있어서 다 같이 오는 병은 면역 결핍증 증상으로 뭐 아주 우리는 별로 걸리지 않는 곰팡이 감염이 걸린다던가 아, 또는 폐렴이 너무 자주 생겨서 폐가 손상이 많이 됐다던가 그런 거 플러스 다른 자가 면역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일반적인 류마티스 질환은 다르지만 그런 면역 시스템의 다양한 그런 모양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자가 면역 증상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유행할 적에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적에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이런 항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적군들과 싸우는 그런 거죠. 네. 군대로 말하면 군인들이 싸울 때 쓰는 총알, 또 포탄, 칼이라든지 뭐, 네. 뭐 미사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나중에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물질을 침입자하고 싸우는 거 말고 내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또 자가 면역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도 좀 간단히 몇 가지 증상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사실 이제 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네. 면역 시스템의 어떤 미성숙과 플러스 어떤 대부분 이렇게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저희가. 면역 시스템이 부족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건 네. 뭐 우리 몸에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 보통 이렇게 백혈구인데 백혈구 안에는 임파구도 있고 그 임파구에는 T 임파구도 있고 B 임파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중구도 있고 호상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 B 임파구가 만들어내는 아까 말한 항체들도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어느 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침입을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가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비를 그래서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앓고 심하게 앓고 또 아주 unusual한 좀 특별한 감염을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면역결핍증 그런 재단 같은 데서 면역결핍증을 의심해야 되는 10가지 중요한 사인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환자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도 바꿔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의심되는 경우에 알려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1년 동안 폐렴을 몇 번 이상 자주 앓는다든가 중이염이 굉장히 심한 중이염으로 뭐 고막이 터져서 고름이 줄줄 나온다든가 항생제를 막 2달 이상 먹어야 된다든가 또는 입원해서 항생제 주사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든가 또는 감염이 생겨도 그냥 일반적인 폐렴이 아니라 폐 안에 고름주머니가 생긴다든가 간 안에 고름주머니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요. 같은 감염이죠. 병을 남들이랑 같이 네. 걸려도 증상이 훨씬 훨씬 더 심하게. 심각한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또 중환자실까지 가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해야 된든가 음. 뭐 이런 병의 양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환자들을 면역 결핍증을 설명할 때 쓰고 이제 저희가 벌써 한 10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아요. 만들어서 어떤 병이 면역 결핍증인지, 면역 결핍증의 위험 신호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결핍 때문에 심각한 감염이나 잦은 감염이 생기는 걸 포커스를 해서 얘기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신호.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면역 결핍증 외에 다른 다양한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같이 믹스돼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적에 잘 쳐다보고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진단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네. 다뤄보고요.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게 이것들이 왜 생기는지 사실 그게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선천성이다 보니까 뭐 살아가면서 뭐 다른 소인으로 생기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 병들은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전자가 문제가 생겨서 네. 그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고 그 유전자가 만드는 어떤 코드하는 그런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세포의 기능이나 또는 세포가 없어서 적어서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유전을 밝히지 못한 건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유전자 진단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옛날에는 증상으로만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증상이 오고 이런 이상한 균이 감염되는 이 병일 거다. 음. 또는 어떤 세포가 없고 면역 항체가 부족하면 이 병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걸 훨씬 더 유전자 레벨에서 자세하게 진단을 하고 그 유전자와 관련된 증상, 병 이름 뭐 이런 것들을 다 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 병에 잘 걸리면 뭐 이거다 이렇게처럼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진단을 했다면 지금은 좀 더 세부적으로 진단을 한다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요즘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네. 저희가 이렇게 면역 결핍증 아주 대표적인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몇 가지 병들에 대해서 만들어서 설명을 만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이라든가 또는 만성 유가종 질환이라든가 또는 뭐 저감마글로불린 혈증 이거는 항체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알려진 병이 몇 개 있지만 이런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병 외에도 지금은 유전자가 다 분석이 되어서 그 유전자대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네. 여러 가지 병을 이 면역 결핍증을 1부터 10까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병을 다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병 표를 만들어서 이 하나하나 박스 안에 네. 병이 있거든요. 이거 보고 너무 복잡해서 저도 외우기가 힘들어요. 선생님도 여기 어려우실 정도면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진료실에 놓고서 찾아봐야 됩니다. 물론 환자들의 증상이나 검사 소견을 보고 아마 이쪽에 검사할 병일 것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포커스해서 보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다행인 건 이렇게 조금 이 군들이 규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치료를 위해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관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저도 표를 보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세분화돼 있고 이 말씀해 주신 아까 뭐 글로불린 혈증, 저감마 글로불린 혈증, 유가종 질환 사실 저는 많이 못 들어봤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어렵고 흔하지 않은 질환들이 잘 정리되고 밝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면역 시스템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화면 그러니까 이 띄워주시면 면역 시스템을 한번 보면서 네. 얘기를 해볼까요? 준비해 주신 자료가 이건데 네, 어떤 건가요? 이 표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오시면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하는 표예요. 네. 제가 면역결핍증 외국에서 열리는 면역결핍증 학회에 갔더니 이 포스터를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이 포스터를 잘 구겨지지 않게 가지고 와서 해외에서 딱 들고 공수를 해와서 네. 그 가지고 와서 이거를 잘 펴서 이렇게 판넬을 만들어서 벽에 붙여두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역 세포가 있는데 네. 백혈구 검사를 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거가 아까 제가 임파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T 임파구이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이는 초록색 세포는 B 임파구입니다. T 임파구는 백혈구 중에서도 면역 세포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 세포예요. 예를 최고 들면 수비수.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아주 델리키트하고 예민하고 자세한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가장 엘리트 면역 세포라고 저는 설명을 보통 드립니다. 군인들 여러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왜 예를 들면 비행기 파일로트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계를 다루고 비행기를 띄우고 날리고 공부를 많이 공부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세포가 T 세포입니다. 이 T 세포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 T세포가 없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진단을 몇 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도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매우 중한 병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해서 저 관심을 가지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이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한 5, 6만 명, 6, 7만 명 정도 되는 애기들 중에서 한 명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지금 한 20만 명, 30만 명 사이이기 때문에 한 뭐 4, 5명, 3, 4명 정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몇 명씩 치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저희 병원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미 환자가 초기에 상태가 나빠져서 큰 병원까지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 세포가 없어서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을 출생하는 애들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영국이나 처음부터 신생아 선별 스크리닝을 해서 출생한 지 한 달 이내에 다 찾아내서 모든 치료를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에게 네. 이 T림프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사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대사 이상 검사를 해서 대사 문제가 있는 애들 찾아내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하고 특수 분유를 먹이고 이러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바야흐로 시절이 이 T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분석을 해서 빨리 선별로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제가 연구를 수행하긴 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 정말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쉽게 네. 우리가 이렇게 발뒤꿈치 하나 바늘로 딱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오잖아요. 그 한 방울에 한 1.5mm, 2mm, 3mm 정도, 3mm 정도 되는 펀치만 뚫어서 저희가 거기서 DNA를 뽑아서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래서 없는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네, 진단을 하고 뭐 정밀한 검사를 해서 이식을 하고 실제 저희가 이미 너무 늦게 와서 이식을 했는데도 실패하고 그런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병은 빨리 진단해서 치료만 하면 금방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살릴 수 있는 확률 높은 그런 병입니다. 진단도 간단하고 이제 치료하는 것도 이제 빠르게만 하면 그렇죠.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게 빨리 도입되면 좋겠다. 맞습니다. 맞죠. 아, 물론 네.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그런 아주 중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 이식술이 많이 발전돼서 이런 환자들한테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T세포고 요게 B세포예요. 네. 이제 B세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 B세포에서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코로나 백신 맞으면 코로나 항체 생긴다. 이제 항체라고 하고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도 총알도 있고 배포알도 있고 모양이 미사일도 되게 있고 다양하네요.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항체가 생겨 있고 이 항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이 B 임파구하고 T 임파구하고 크로스톡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B도 그렇고 T도 그렇고 우리도 아기부터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있잖아요. 이 세포들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세포부터 이렇게 쭉 가장 활발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세포까지 또는 이 세포들이 다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면역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바이러스를 만났다. 기억을 해서 이놈 만나본 침범하면 놈이다. 예, 그렇죠. 여러분이 맞는 백신이 바로 코로나 백신 맞았다. 인플루엔자 백신 맞았다. 기억하고 들어오면 싸우는 겁니다.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바이러스나 세균이라고 쳐요. 네. 얘가 막 들어왔어요, 지금. 저 파란색. 그렇죠. 네. 그 나쁜 악당이라고 치면 네. 여기서 지금 B세포가 항체를 지금 마치 미사일을 쭉 쏘듯이 하고 날리면. 있죠. 네. 예.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가서 이걸 둘러싸고 여기에 좀 도와주는 또 보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단 구타를 하는 거. 그렇죠. 이 세포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이 어떤 경우는 그 세균 같은 걸 이렇게 꿀꺽하고 먹어서 소화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잘하는 세포가 여기 있는 세포인데 이 세포는 호중구 세포라고 해요. 이 세포는 저는 특공대 세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모세혈관이거든요. 네. 우리 여기 뭐 균이 감염이 되면 여기 막 뿔긋뿔긋하고 아프고
뜨끈뜨끈하고 고름이 생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 특공대 세포는 심지어 여기 균이 있다. 그러면 이 혈관 바깥으로 막 기어 나가서 이 균하고 막 싸워서 균을 잡아먹고 또는 균을 죽이고 자기도 같이 장렬하게 전사해서 그게 바로 고름이에요. 끝까지 쫓아가서 네. 어떻게든 같이 산화해버리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고름이에요. 이게 갑자기 없으면 네. 이게 호중구가 없이 태어난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균이 감염이 됐을 때 별로 고름도 안 생기지만 굉장히 심각한 감염으로 오고 특공대가 없으니까 세균에 의한 아주 심각한 감염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게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서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서처럼 B세포가 없게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B세포가 없으면 아까 보여줬던 저감마글로불 혈증 했던 것처럼 이 B세포가 없으면 이걸 못 만들겠죠, 아예. 그러면은 항체가 없기 때문에 균들이나 바이러스랑 싸울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T세포 혼자만 싸울 수가 없거든요. 물론 T세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약간 아까 둘 다 에이스 있어야 같은 돼요. 친구들이었잖아요. 그쵸. 여기는 이 아무리 그 예를 들면 비행기로 다 폭격을 해도 결국은 육군이 가서 또 마저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항체가 없으면 이걸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보체라는 건데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이 보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특정 감염에 취약하다든가 또는 무슨 그 자가 면역 증상 같은 게 문제가 같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런 여러 면역 세포들이 아주 얼기설기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있고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한 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층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층층이 있어서 여기에 문제가 있지만 요 바로 있는 요 아래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뭐가 원인인지는 꼭 확인을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천성 면역결핍증의 종류들이고 그렇죠. 이 네 가지 중 하나하나 없을 때마다 진단명이 조금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또한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네. 얘네들이 기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능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아주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우리 그 세포 안에, 핵 안에 굉장히 많은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 유전 정보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하나 생기면 기능이 달라지고 이 세포의 기능이 그런 양상인 것입니다. 굉장히 딱 복잡해요. 이해하기 좋다는 그림이라는 말씀이 뭔 말인지 네. 알 것 같아요. 네, 요게 어떤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수비스들이 있고 그렇죠. 이 수비스들이 어떤 고장이나 뭐 네. 결핍이 있을 때 이런 선천성 면역결핍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시청자분들도 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처음 딱 사진 봤을 때는 이게 뭐시오 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내용 살펴볼 텐데 이게 사실 유전성 질환이라는 제가 조금 검색을 찾아봤거든요.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유전이라고 하면 조금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생기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좀 처음 들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오냐면 네. 부모님 대에 또는 그 윗대에 어떤 특정 유전자가 변이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 변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X 염색체나 이렇게 성염색체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성염색체가 아닌 상염색체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열성으로 유전하기도 하고 우성으로 유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보인자일 때 아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미 환자이실 적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대에 네. 부모님은 다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데 당대에 그 환자 아이 상황에서 내가 유전자가 그냥 변이가 이미 생긴 거예요. 돌발적으로 그래서 그냥, 내가 네.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세 가지 경우 중 어떻게 보면 하나인 건가요? 뭐 보인자신데 이게 그 유전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유전이 되는 경우 네, 원래 환자셔서 그게 유전이 된 경우 네. 그리고 스스로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 그렇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기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진단 얘기도 좀 잠깐 했는데 네. 그렇게 생겼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고름이 남들보다 많이 생긴다, 고름낭이 생긴다, 뭐 잘 걸린다, 남들보다 아프다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의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프면은
아, 나 왜 이렇게 남들보다 병이 잘 걸리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약하지? 이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병원에서 진단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은 이제 보통 걱정돼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긴 네. 한데요. 우리 애 너무 잘 어, 약해요, 이러고. 애들이 키가 잘 크고 몸무게가 잘 늘어요. 그렇게 네. 아프면서도 아, 보통은 그래요? 아, 네. 정상이라면. 네. 아, 정상이라면. 정상이라면. 그런데 면역결핍증 환자들은 증상이 매우 심하면 일단은 그 몸무게나 키 같은 게 잘 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네. 치료를 잘하면 다 캐치업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을 가면 자주 아프거든요. 아, 어린이까지 자주 아픈 거 가지고 면역결핍증을 함부로 의심하진 저희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유난일 수 있는 네, 거니까. 그거는 네. 이제 그냥 어린이집 가는 것 자체가 어린이집에 아기들이 10명 있으면 바이러스가 10개 이상 세균들이 여기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와 세균이 많은 그런 집단에 가는 거라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아기들이 균 공부, 바이러스 공부도 하는 거거든요. 아픈 게 내 뭐 면역 당연한 시스템이.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겨내면서 잘 지나면 되는 건데 이제 네. 굉장히 심각하게 아파서 병원에 자주 입원한다. 아, 또는 중하게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입원한다. 중환자실 간다. 이런 상황이면은 저희가 면역결핍증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을 진찰하는 소아과 선생님들은 이 면역결핍증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일반적인 그런 소아과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아시는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충분하시고 그런 네. 걸 의심하는 습관들이 항상 있으세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심한 환자들을 받아서 보기도 하지만 어떨 때 감탄하는 게 요만큼의 힌트였는데 네. 어떻게 잡아내셨을까? 너무 대단하시다. 그분들이 바로 뭐 대학병원에 가시지 않고 동네 의원에 동네에 가셨을 있는 텐데. 선생님들이 다 잡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면역 결핍증에 관한 그런 강의는 의과대학때 다 강의를 하고 되게 복잡하게 어렵게 외우는 병들 중에 하나였어요. 아, 저도 옛날에 학생 때, 이렇게 어려운 병들을 잘 보지도 않을 텐데 내가 꼭 외워야 되나 하면서 외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병들이 오면, 머리에 이렇게 전구가 켜지듯이 반짝 켜지면서, 얘는 면역결핍증 검사를 해봐야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드셔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면역결핍증 의심될 때 아이들이 다니는 소아과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시면 어떤 그런 조언을, 1차적인 조언을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되게 경시하면서 그냥 약만 주고 뭐 주사만 맞추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면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 잘 발견을 해주셔서 1차 네. 병원 선생님들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게 이제 병원으로 오셔서 유전자 검사나 그런 것들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몸 안에 유전자는 정말 많거든요. 네.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염색 그 유전자를 그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30억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 유전자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 유전자 중에서 그냥 우리는 면역결핍증 의심되니까 유전자 검사 해주세요. 이렇게 내면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 중에서 네.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T세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특히 이런 병들과 관련된 거를 더 포커스해서 잘 봐주세요. 또는 뭐 B세포와 관련된 거일 것 같으니까 요거를 잘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거가 이렇게 지금 다 나눠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표 중에서 여기에 있는 병일 거다. 여기에 있는 병일 거다. 또는 여기랑 여기에 있는 병일 거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론 여기에 있는 유전자만 해도 한 번에 한 페이지에 수십 개가 있지만 그것들을 특별히 다 잘 봐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확진의 기회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견을 좀 보고 이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사할지 정해서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물론 유전자를 다 보긴 하지만요. 네. 네. 그래야 이제 좀 쉽게 더 찾아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유전자를 어떤 특정 병 의심되면 그 병이랑 관련된 유전자만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몇 층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유전자가 문제가 있어도 요 유전자가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있으면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가깝고 다 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갖다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유전자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패널로 한다던가 네. 또는 그래도 안 찾아지면 유전자 전장 유전체 검사라고 해서 전체를 보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다 뜯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 다 보니까 더 좋을 것 같지만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다 보는데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하고 그때 이제 전문가적인 의견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막에서 바늘 찾기 정도의 힘든 미션을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이신 거네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 관련해 가지고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또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아까 좀 조혈모 세포 얘기도 잠깐 네. 하셨는데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치료가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어떤 치료부터 했냐면 이 면역 결핍증 중에서 이 면역 글로불린이 부족한 병이 제일 많거든요. 네. 한 반 정도가 돼요. 아, 그러니까 여러 면역 결핍증 중에서 눈에 가장 많이 쉽게 띄었겠죠. 네. 그리고 이 이제 항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 B세포를 못 만들어서 항체가 부족하거나 주로 남자아이들한테 생기는데 네. 물론 여자한테도 생기는 병이지만 이제 맨 처음에 발견한 건 그거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한테 항체를 주는 치료를 먼저 했어요. 아, 내가 못 만드니까 무기들을 그냥 주는 넣어주는 거죠.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시시각각 우리는 같이 싸울 총알이 없어요. 그러면 총알을 누군가 보급해 주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체중을 유지하고 이런 것처럼 항상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는 이 항체가 레벨이 유지가 이렇게 쭉 돼야 되는데 굉장히 낮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넣어주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줍니다. 한 3주에서 한 달에 4주마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왜냐면 번씩 무기 보급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거의 반감기가 한 3주 정도 돼요. 그래서 한 3, 4주마다 한 번씩 주사를 주는데 네.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나 저는 지금 쭉 항체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환자들은 주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 주면 또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못 만드니까. 받은 거 다 쓰고 나면 또 고갈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쯤에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3 내지 4주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을 1살 때 진단받았어요. 한 살 때. 네. 네. 근데 지금 내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에요. 이거 주사 맞으러 병원에 얼만큼 왔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왔겠죠. 1년에 12번이고. 또는 그보다 네. 더 자주. 네. 또 자주 좀 아프고 그럴 때는 또 일찍 와서 맞기도 하거든요. 무기를 또 많이 쓸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감기 걸리고 뭐 폐렴 걸리고 그럴 땐 더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4주마다 못 맞고 3주마다 맞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병원에 오느냐고 몇백 학교에 번은. 자주 빠지죠. 자, 지금 직장을 다닌다고 치시죠. 요 직장에서 여기 주사 맞으러 간다고 3주마다 빠지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을 비욘드 봐주실 것 채널을 같은데. 봐주실 것 저희 채널을 같아요? 봐주실 것 같은데. 너무 의학 좋네요. 채널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건 다 봐주세요. 다 양해를 해주시지만 그거를 맨날 빠지는 거가 본인도 불편하고 그쵸.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을 적에는 그게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말이 쉽지 한 달에 한 번, 3주에 한 번이 맞습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죠. 네, 그리고 중간에 뭐 다른 일로 아플 땐 또 빠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더 그 다음에 차세대로 나온 게 지금은 정맥으로 주는 면역글로불린제가 있는데 네. 외국에서는 이거를 피하로 주는 주사가 있어요. 자가할 수 있는. 네. 네. 그 집에서 그냥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다림질하면서 때가 이거를 됐구만. 할 수 있어요.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그래서 외국 학회에 가서 그 치료하는 방법이랑 이런 걸 다 배워왔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아, 도입이 아직.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걸 도입을 서둘러 하고 보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없습니다. 이게 지금 좀 비용의 차이가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내가 환자니까 그냥 환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회인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치료법도 좀 새롭게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네. 이게 아까는 아예 없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호중구였죠. 네, 호중구. 근데 이게 기능이 떨어져서 이 세균들을 잘 킬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면 항생제를 또는 곰팡이약을 예방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를 해왔어요 전통적으로.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특정 병 중에서는 항생제나 곰팡이약이나 바이러스약 같은 거를 예방약으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만성 유가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감염 치료를 하고 예방요법을 했는데 요즘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네. 이제 유전자 치료 같은 거를 외국에서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이렇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몇십 년 후에는 이런 병들도 유전자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게 나라에서 그런 치료 보조비도 주고 뭐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개발되고 네. 이제 도입이 되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포 레벨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세포 안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전달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 전달 그 패스웨이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특정 포커스를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약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약들 같은 것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 결핍이 아니라 과하게 흥분돼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자가 면역 증상이 있는 그런 양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병들을 저희가 실제 타겟 치료를 해서 이렇게 타겟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 병들이 너무 드물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는 병들이 물론 국내에 뭐 몇십 명 이렇게 있는 병들도 있지만 국내 단 한 명 또는 뭐 네. 두세 명, 10명 이 정도밖에 없는 병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병들은 다른 병의 치료에 허가된 약들을 이 병에 쓸 수가 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건. 네. 다행이긴 한데 다른 병에는 그 병들이 훨씬 흔하기 때문에 네. 보험도 되고 그랬지만 이 병은 드물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충분한 자료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면역에 이렇게 그 패스웨이를 보고 저희가 그 길을 보고서 포커스를 해서 치료를 하면 효과는 있지만 어떤 치료비 같은 것이 보험이 안 된다든가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서 병이 되게 드문 병이어서 진단받고 보호자들이 매우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거 같네요, 근데 진짜. 치료적인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어떤 그런 기부 단체나 이런 데 도움을 주셔서 아주 중한 경우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병들 요새 이제 나라에서 굉장히 희귀 질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셨거든요. 네. 그 희귀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보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심도가 늘어난 만큼 이런 지원들도 더 많아지면 맞습니다. 좋겠네요, 정말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치료까지 좀 알아봤는데, 이런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들이 좀 특히 일상생활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좀 있을까요? 좀 남들보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위생에 신경 쓴다든지 훨씬 더 조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면역결핍증 환자들한테 네. 면역결핍증 치료를 잘 하면서 네. 뭐든지 다 도전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일반인들처럼 다 뭐 가리지 말고. 네. 네. 물론 이제 뭐 엄청 뭐 마스크를 안 쓰고 뭐 기침 옆에 있는데 뭐 이런 건 아니죠. 갑자기 뭐 인도에 간다던가 뭐. 뭐 조심을 해야 네. 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환자들 중에서 운동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대학원도 가고 장학금도 받고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진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역결핍증 환자니까 나의 인생을 이렇게 환자로서만 살고 이렇게 어떤 도전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물론 자기 병을 잘 관리하면서 네. 관리하는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전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다만 치료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네. 치료가 먼저인 거죠. 네, 네. 치료를 성실하게 잘 받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나 직업이나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분들이 미리 어떤 배우자 될 분하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오픈하게 얘기를 하고 결혼하고 대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니까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제한한다던가 그렇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완치되는 병인가요? 아니죠. 네. 네. 근데 내가 당뇨병 고혈압 걸렸다고 뭐 결혼 못 하고. 결혼 못 하고 네. 내가 어디 뭐 대학 못 가고 네. 뭐 어디- 직원 직장 못 가고 여행 못 가고 그러지 그런 않죠. 거 없죠. 뭐 소외된 삶을 살진 않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유전과 관련된 병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도 아직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 유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에 우리는 이제 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병들이 암도 유전. 아까 말한 네. 당뇨도 알레르기도 많은 것들이 요즘은 다 유전자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결핍증도 어떤 특정 유전자의 이상으로 결함이 왔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를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일부 병들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코스를 갑니다. 아, 네. 되게 그 막 우리나라에서 한 명 있고 한 분 계시고 그렇게 좀 희귀한 병들이나 네. 중한 병들. 네, 또는 병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네. 조절이 잘 안 되는 병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 알려진 지 얼마 안 돼서 네. 진단은 어떻게 했지만 치료법을 잘 모르겠는 병, 이런 병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연구가 완전히 되지 않은 병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환자들의 샘플을 모아놓다가 추가로 무슨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그걸 적용해 보기도 하고 또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이런 전 세계 곳곳에 이런 희귀한 병들을 보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환자 한 명을 본 경험과 환자 10명을 본 경험은 너무 달라요. 근데 너무 드무니까 나는 한 명밖에 경험을 안 한 거예요. 경험이 쌓일 수가 네. 힘든 거네요. 그러니까 네. 다 같이 환자의 자료를 모아서 보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병 본 사람들 모여 약간 그렇게 그렇죠. 하면서 네. 이 병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요 주먹이 여기서 봤을 때랑 네. 여기서 봤을 때랑 아, 여기서 다르죠. 그쵸. 이 병들이 어떤 병들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내 환자 한 명은 이렇게 증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이 보신 또 그 한 명은 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의사 선생님은 여기를 보시고 그걸 조합하면 다 모아야지 이거 네.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희귀한 병일수록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같이 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보는 병 중에서 어떤 특별한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은 제가 4명의 환자를 봅니다. 네. 우리나라 제일 그 환자를 많이 보는데 그 4명의 환자가 다 달라요. 양상이 다 다른가요? 네. 그래서 오. 진단할 때마다 아 이렇구나. 그렇지만 논문에 보면은 써 있어요. 이것들이 다 증상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전문 환자들일수록 자료를 모아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런 병들은 그 환자 레지스트리 연구가 꽤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어떤 같은 병에 대한 병들이 각각의 나라에 있잖아요. 각각의 병원은 그 자료를 어떤 공통적인 서식에다 모으는 거예요. 아. 그 환자 이름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병을.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병을 모아서 보면 우리가 이런 병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의 증상은 10명, 100명, 1000명 다 다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몇만 명의 자료를 모으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몇천 명의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료가 없었었는데 제가 이 면역결핍증의 환자 레지스트리 등록 연구를 시작을 한 지 이제 4년째인데 해서 이제 막 100명, 200명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희귀한 병들 찾아내서 그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같이 하고 자료를 같이 모으고 약을 같이 구하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희귀에서 예전에는 좀 증거들을 많이 찾기 어려웠지만 이렇게 쌓이고 쌓일수록 더 희귀하지 않은 병들처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네. 계속 얘기하긴 하지만 네. 정보가 쌓이니까 그렇죠. 한 명한테 받은 정보하고 10명이나 50명한테 받은 정보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치료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 치료가 어떤 치료가 더 좋았을까 비교할 수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뭐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선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는데 질문이 조금 들어와서 요거를 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유선님이신데요. 이 부신 피질 부전이나 자가 면역 질환도 이 선천성 면역결핍증에 포함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환자 연령이 얼만큼인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보면은 아마 류마티스 내과나 류마티스를 보시는 그런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루푸스, 아마 루푸스라면 루푸스는 굉장히 어려운 병이지만 아주 잘 정보가 많이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루푸스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루푸스 진단 기준을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엄격하게 진단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중에 생기는 이슈들이라면 아마 지금 봐서는 자가 면역 질환 그 자체, 류마티스 병 자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루푸스 환자를 볼 때가 있는데 루푸스 병이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염증이 막 있다가 가라앉히는 치료를 막 하거든요. 근데 가라앉혔다가 다시 또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또 활활 타오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매우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일단은 아마 지금 치료하시는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면역 결핍, 류마티스 질환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지 그거를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기에는 루푸스와 관련된 류마티스 질환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에 그런 상황은 저희가 조금 나이가 어리다면 뭔가 다른 병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네. 그런 걸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경환님 질문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경환님이 이 IG G2, IG G3 결핍 진단을 받았는데 성인 돼서 진단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까 면역 글로불린 치료 받다가 중단했는데 감염이 자꾸 생기고 오래 복용해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독감도 걸리셨고 또 중증 천식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 면역결핍증 중에서 면역글로불린 G 그 서브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거 네. 그 타입이 감염 부족해가지고 있는 병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흔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런 경우에 증상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아서 괜찮다 또는 그냥 지켜보자 관리만 좀 잘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면역결핍증 검사를 할 적에 G1, 2, 3, 4를 항상 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저거는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환자분께서 받은 경과가 좀 많이 복잡하고 바쁘다, 또 다른 추가적인 증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이게 단순하게 G와 2가 떨어진 그런 병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유전자 검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항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또는 이렇게 서브 타입만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가 아직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 저희가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에 대한 감별 진단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경환님 질문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선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혜진 교수님께서 이런 이 선천성 면역결핍증을 겪고 있는 환우나 이런 가족분들에게 환우의 가족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 면역결핍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면역 결핍증들의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설명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환자들 정확한 정보를 가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이렇게 브로셔 같은 걸 조그맣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들이 정보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있는 정보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책을 하나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 병원에 다 배포를 할 거고 조금 들어. 여러 병원에 배포를 할 거고 그리고 뭐 주요 도서관 네. 뭐 시립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도서관 같은 데도 다 배포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면역 결핍증 면역과 관련된 진료를 하신 선생님들한테도 무료로 다 배포를 할 거여서 그 진료를 갔을 때 그 진료실에서 혹시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으면 책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국의 면역결핍증 재단에서는 그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띄워놓았는데 우리는 그런 한국 정보가 없어서 그 영어 정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든 것이어서 이 책이 조금 이해하는데 자기 병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희귀 질환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 않지만 적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뭐 브로셔라든지 이런 책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까 말씀하신 증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병원 찾아보시고 이런 책들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혜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